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토크 사이다입니다. 자,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요,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항상 함께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미리 하지 못하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냐라는 질타를 함께 받게 되는데,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년 임기를 갖고 있는 이 전문 경영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신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경력에서도 치명타이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 입장에서는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최대한 이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유인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선제적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긴 하나 실행하기 참 어려운 것이란 얘기인데요. 하지만 모두 다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방법이 강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도 발표된 것이 1조 원의 구조조정 펀드를 마련하고 금융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산업 중심으로 옮겨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 모셨습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고요.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한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세계 1위 조선업의 몰라. 조선 산업이 올해 들어서 수주량이 좀 늘어나면서, 사실 작년에는 거의 수주량이 없었기 때문에요, 수주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면서 조선업에 대한 시각도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됐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전체의 생태계 등을 감안하여 내년 초에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중견 조선사에 대해서는 외부 컨설팅을 거쳐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빠른 시간 내에 처리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일단 그동안에는 산업은행이나 아니면 주요 채권단이라고 하는 그 은행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 채권 만기해 줄게요, 아니면 돈 더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면, 이걸 좀 바꿔서 산업 측면을 뭔가를 넣는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힘든 이면에는 이 중후장대한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주역이 바로 조선업, 해운업이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데요. 네. 사실 조선업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2011년부터 우리가 조선업계 1위를 내줬기 때문에 네. 지금 거의 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도 사실 이 조선업이라는 게 한번 일감을 받게 되면 적어도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받고 배를 건조해서 인도에서 잔금을 받기까지 2,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감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가 중국에 추월을 당해서 2위로 내몰리면서 네.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고, 특히나 2016년은 가장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네. 거의 수주를 받지 못했으니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위기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구조조정의 큰 틀은 보면 정부가 일단 혈세를 투입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면 또 혈세를 투입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에는 정치적인 입장, 지역 사회적인 입장, 금융적인 입장이 충돌하다 보니까 네. 정권 초기에는 굉장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등을 고려하게 되면 지지부진해졌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책은행이라고 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네네. 그 적자는 결국 혈세로 메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제 이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셈인데, 기존에 했던 이렇게 구조조정이 부실이 발생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면 이걸 좀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에 물론 이제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그동안 이제 공적 부담이 계속해서 발생했다라는 문제를 의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융 논리의 중심으로 처리하면서 산업의 어떤 생태계 구조를 좀 고려해서 바꿔보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산업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외부 컨설팅도 받고 미리미리 이제 사업 재편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좋습니다. 평가, 그리고 이제 아직은 평가를 하긴 좀 이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온 거니까. 조선업은 이제 내년 정도 초반에 상반기에 돼야지만이 구체적인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했었던 거에 비해서 계속 이 밑빠진 독에 물 붓지 않겠다라는 건 좋은데, 과연 이걸 민간으로,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 펀드 1조 원 가량을 만드는데 여기에 5천억과 5천억 정책금 자금과 네네. 그리고 민간 자금이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구조조정 규모도 사실 한 8조 원 선에서 1조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런 걸 과연 국책은행 중심에서 민간으로 떠넘겼을 때 과연 이게 이제 성사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도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이 발생되는 것을 보면요, 교수님, 기업이 저희 이번에 빚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못 갚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선제적으로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번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 자금이 들어가고 1조 원의 펀드가 조성이 되고 산업의 그 의견도 듣겠다. 이게 그럼 선제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글쎄요. 지금까지 그 채권단이 그렇게 좀 끌려나가는 그런 네네. 좀 기미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일본같이 좀비 기업이 생기는 게 십상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선 어떤 면에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좀 알아가지고, 그리고 네네. 또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일단 돈을 좀 넣어보고, 그리고 네네. 또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러다가 또 이제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면서 또 시간 끌다가 네네. 또 갑자기 또 이제 또 채권을 다시 이제 또 낼 때가 만기가 오면은 또 이제 돌아오고요. 네. 예, 그렇게 이제 끌려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는데, 이게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한다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네. 그거를 정부가 개입하면서 할 수 있느냐, 그게 좀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특히 조선업하고 해운업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네네. 이게 구조조정으로 넘어올 때는 구조가 거의 너무 늦어가지고선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금 넘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이것을 좀 먼저, 어떻게 처리하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시장 위주로 처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건 다 인식하는 건데, 네네네. 그런데 일단 여기에 또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또 역시 또 정부의 또 지역 정치적인 논리가 있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게 또 다시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까, 그런 생각이 좀 나는데요. 제가 특히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네네. 뉴스에 많이 나왔을 때 또 재밌는 경우가, 그때 또 미국의 야후가 또 네. 이제 파산 위기를 맞게 됐었거든요. 물론 해운업하고 IT 산업은 완전히 다른 그렇죠. 거기 때문에 좀 완전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서는 주주들이 알아가지고 자기네들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경영진을 바꾸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경영진이 싫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는 그래도 건질 수 있는 거는 건져야 되겠다. 네네. 해가지고선 베라이선 통신회사하고 내고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건질 수 있는 건 팔았거든요. 물론 그 도중에서 좀 일자리가 많이 좀 잘렸긴 했고, 그 다음에 일부 자산은 그냥 청산시켜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회사 자체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일자리는 살렸다. 그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셨던 맥락을 보니까 일단 주주들이 알아서 먼저 행동을 하게끔 유인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렇게 직접 개입을 하는 것은 또 그게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필요성, 그러니까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 그렇죠. 같네요. 지금 정부가 일단 들어갔으면 시장 위주로 한다는 게 네네. 벌써부터 왜곡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민간 자금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취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조선업이 도대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길래, 이인철 소장님, 사실 증시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은 증권사 리포트를 많이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인식하고 계시지 못할 것 같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맞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제 삼성중공업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쇼크를 먹었습니다. 네네.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내놨던 애널리스트들이 수모를 겪고 있는데요. 지금 2011년부터 이제 중국과 이제 조선업 업황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네네. 1위 자리를 내준 이후에 올해까지도 이제 지난 10월까지, 11월까지의 이제 누적 수주량을 본다 하더라도 중국의 경우에는 713만 CG 톤이라고 해서 이 재화 환산 톤수인데요. 네네. 아직까지도 수주 잔액이나 그리고 수주 면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36.6%고요. 네. 우리는 이제 빅3,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점유율을 합쳐도 29.4%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체
받아놓은 수주 물량, 네. 잔고 물량 모두 중국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앞으로 3년 동안 더 어렵다는 겁니다. 네. 이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선업의 업황 특성상 먼저 선주가 발주를 그렇죠. 내고 네. 그 발주 물량이 최종 완성이 돼서 물건을 건네주는 인도하는 시기가 네네. 거의 통상 2년 정도 걸립니다. 아파트 건설하고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 워낙에 수주 절벽이었다 보니까 이 영향을 내년 바로 직격탄입니다. 네. 이걸 삼성중공업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 거의 7천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가의 경우에는 뭐 현대중공업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 역시 주가가 반토막이 났고 오늘 아마 삼성중공업의 CEO가 갈렸습니다. 네. 새로운 CEO가 또 임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2018년도 매출과 영업이익 수출 감소세가 예상된다라는 거 그리고 2019년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주가에 선 반영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비관적인 전망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단기간 내 주가가 비교적 너무 많이 내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정부도 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그동안도 네. 사실 미적미적됐다라는 지적을 받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김동연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에 이런 이제 뭐 국내 해외 수주가 막힌다면 국내도 네네. 선주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선주 물량을 좀 밀어주겠다라는 네네. 부분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다소 숨통은 튈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응급 정말로 이제 응급 조치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뭐 중동이든 유럽이든 선주로부터 이제 발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네네.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지금 중소형 이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형 구조조정 블랙리스트가 있는데 저기 저 나라에 저 회사에 물감을 주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꼬리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제 과감한 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질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거의 하한가 근접하면서 크게 떨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뉴스가 영업이익도 적자를 기록할 것 같고 거의 1조 5천억 원 가량의 유상증자가 필요하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추가 비용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중공업의 현실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일깨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거 같습니다. 선제적 구조조정이냐 아니면 이미 문제는 골마 터지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정부의 대책이 삼성중공업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교수님. 첫째는 그렇게 된다면 금액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1조 원이 지금 해운업하고 조선업하고 다 나눠 가져야 되는 네네. 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막 블랙리스트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기에 그 기업이 그렇게 나쁘다. 거기에서 정부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된다면은 좀 블랙리스트에 지금 안 있었던 기업들도 이게 정부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블랙리스트 올라갈까 그런 염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만약 정부가 들어가서 거기에 확실히 지원을 해준다, 확실히 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신뢰성을 심어줄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요게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네네. 그런 확실한 방법 보이지 않고 그냥 그냥 뭐 뭐라 그럴까 응급 조치만 해가지고선 간신히 그냥 목숨을 연장시키겠다. 네네. 그런 식으로 정책이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수주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 않을까 좀 염려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조선과 관련된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1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많이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워낙 업황이 어려웠던 탓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들에게 너희가 잘하라는 말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원과 함께 그 지원과 함께 또 기술력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근로시간 단축 논란. 사실 일을 덜 시키겠다는데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일을 덜 시키게 되면은 그 돈은 누가 버냐라는 그 목소리 때문이겠죠. 어찌됐건 지금까지는 그 법정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68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사실 52시간이었는데 이게 그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 때문에 사실 68시간으로 되어 있었고 근데 이제 52시간으로 축소하자.
이제 아예 정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체로 이제 재개도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네네. 치닫고 있죠. 사실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 결국은 사실 일자리 문제입니다. 네. 비용의 문제고 일자리의 문제거든요. 사실 그동안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갖은 방안이 다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최장이라는 네. 시간이 긴 한국인들의 노동시간을 좀 줄여보자. 그러면서 일자리 나누기, 뭐 잡쉐어링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잡쉐어링부터 시작해서 7 to 4, 네네. 뭐 그리고 은행의 경우에는 9시 30분부터 4시 30분 다양한 종류의 업황별로, 업종별로 네네. 이제 굉장히 일자리 쪼개기부터 나누기부터 해서 다양한 방법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이걸 바꾸게 되면 전 업종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이지만 그 안에 계산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하루에 8시간 일하는데 68시간이 되느냐라고 네네. 반문할 수도 있는데 현행법이 정한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이 포함이 돼 있고 네. 주말, 토요일, 일요일 8시간을 합치게 되면 이게 16시간이다 보니까 총 68시간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연장 근로는 이제 주말 휴일 구매는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정부가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이 안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3단계로 68시간이었던 걸 52시간으로 이제 줄이면서 이제 기업 규모별로 네네. 일단 300인 이상은 대기업에 해석하니까 네네. 당장 내년 이제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당장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여보자라는 거고요. 네. 또 50인부터 이제 299인 미만의 경우에는 2020년 유예를 줬습니다. 약간 네네. 유예를 줬고 또 그리고 49인 이하의 경우에도 2021년 7월까지 유예 기간을 뒀는데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휴일 근무하게 되면 기존처럼 50%의 수당을 더 받는 거냐? 네네. 평일 근무 대비 그렇죠. 아니면 100%를 더 줘야 되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란이 있습니다. 뭐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 부담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네네. 입장이지만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뭐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최저임금도 2자릿수 이상 인상했는데 이건 안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휴일 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할지 아니면 2배로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또다시 통상임금 문제로 연결이 되긴 하지만 저희가 이 이야기는 따로 좀 다뤄보기도 하고요. 일단 그래도 기업 쪽에서 근로시간 단축하는 것을 마뜩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도 좀 궁금해지는데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연도별로 기업의 규모별로 좀 시기를 달리한 것도 기업들이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교수님. 예, 중소기업이나 특히 아주 작은 기업들은 그렇게 갑자기 이런 임금 인상이나 시간 제한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예 기간을 좀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은 좀 그래도 좀 인력에 여유가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적응할 가능성도 좀 높은데 중소기업이나 뭐 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대체 인력이 전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주는 건 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특히 좀 한계적인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은 네네. 좀 문제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네네. 이게 그 유예 기간 지나면서까지 해소될 수 있을지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이것도 끝에 가서는 좀 특히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연장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뭐 굳건하게 나간다고 하지만은 또 그때 그 당시에 가서는 네네. 그때 또 어떻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될지. 없죠. 참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왜 중소기업들까지 대변하고 있는 재계에서조차 이 안을 받아들이게 됐는지에 대해서요? 그래도 그래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그 조건하고 유예기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들하고 좀 내고를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최소한도 좀 우리 조건을 좀 반영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줄이겠다. 그런 게 좀 상당히 많이 좀 계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실질적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추상적으로는 생각하실 거예요. 대기업들은 뭐 10,000명이 일하고 있으니까 뭐 10만 명이 일하고 있으니까 조금 줄어든다고 해도 무슨 문제냐. 하지만 막 10명 이렇게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타격이 크거든요. 맞습니다. 국회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가장 지금 이 어려움에 봉착해하고 있는 건 중소기업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은 이를 이유로 오는 19일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이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때 이제 갖가지 통계를 가져오겠죠. 네네. 근데 지금 재계를 대표하고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제 추산한 자료를 보게 되면 만에 하나 이 근로시간 단축을 당장 이 재계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담이 어느 정도냐. 네. 그 돈이 한 12
12조 3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중소기업 몫이 8조 6천억 원. 그러니까 이 부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담감이 중소기업이 거의 3분의 2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은 그나마 이제 대비책을 좀 찾을 수가 있고 자기가 이제 했던 그런 이익을 약간 나눠주는 선에서 내지만 중소기업은 지금 바로 직격탄이거든요. 통상임금 오르죠. 거기에다가 근로시간 단축되죠. 그러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하거든요. 네네. 공장을 돌리는데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근무 외 시간 아니면 휴일 수당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새로 고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을 여력도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따라서 이제 아마 이번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가 어차피 이제 중소기업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세 중소기업이 어떤 생산 차질을 맡고 이 비용을 어떻게 전가해야 되는지 뭐 유예 기간을 주든가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휴일 포함해서 이제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고요. 결국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인원을 또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중소기업들을 대표하는 이제 또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더 이상 중소기업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라는 되게 절박한 이야기까지 했던 걸로 들리거든요.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그 상황이 너무나 다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 지금 사람을 더 뽑는다고 해도 얼만큼 더 사람을 더 뽑을지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벌써 젊은 사람들은 중소기업을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선 지금 비용도 올라가면은 오히려 중소기업에서는 또 임금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더 없어지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또, 유예 기간도 있어가지고선 대기업보다 더 오랜 기간을 일하게 된다면은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인센티브가 더 떨어지고. 그래가지고선 지금 요게 좀 중소기업한테는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여러 군데서 지금 겹치는 셈입니다. 유예 기간이 또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진짜. 지금 뭐 학교에서 그냥 진짜 상황을 본다면은 지금 학생들이 다 선호하는 데가 네. 공무원이거든요. 네네. 그 다음엔 대기업이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대처도 좋고 임금도 네네. 좋고. 네네. 그런데 잘못해서 대기업에 안 들어가서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거의 끊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정부로 가고 싶을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결국 휴일 포함해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줬더니 일단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부족하니까 근로자들에게 돈을 덜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젊은이들이 나는 중소기업 돈 덜 주는 중소기업보다는 많이 주고 근로시간도 적게 할 수 있는 대기업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기업에서는 물론 중소기업에 계시는 분들 저희가 힘든 거 굉장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대기업에서는 그래도 여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근로시간을 좀 단축해 보겠다는 선도적인 입장을 미리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유통 3사가 그렇죠. 빅3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파격적인 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주위의 반발이 되게 심해요. 맞아요. 특히나 신세계가 지난 주말에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그걸 5시간 더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9 to 5로 하겠다는 겁니다. 9 to 6가 아니라. 네네. 이게 사실 유통업이라는 건 사람이 반드시 종업원이 필요한 직종이거든요. 그렇죠. 물건을 팔 세일즈가 없으면 물건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니까 업계에서는 사실은 좀 충격이다. 사실은 신세계는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네네. 합니다. 그것도 또 비용을 줄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1시간 네. 비용을 줄이면 당연히 급여를 1시간 깎는 게 맞겠지만 근로시간이나 근로시간을 단축을 하되 그동안에 어떤 이 임금은 깎지 않고 이제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이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이마트의 경우에도 밤 12시에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네네. 밤 11시에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그럴 거면 매출에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세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생산성 향상으로 매출 감소를 돌파하겠다. 오히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고객들도 이제 감동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평창 패딩 열풍 불었지만 신성통상의 경우에 한번 그 얘기를 네네. 했잖아요. 평창 패딩의 가격이
이게 정상가다. 원래 그 가격이다. 네. 이 얘기하고는 업계에 딸을 당했어요. 네. 그 말을 함으로 해서 다른 업체들이 굉장히 부당이익을 받는 것처럼 비춰졌기 네네. 때문에 입단속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신사계의 경우에는 이제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할 겁니다.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이제 회의를 최소화하고요. 또 근무 시간 중에는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사내 캠페인을 벌이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실험이고 성공한다면 굉장히 큰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닌 게요. 또 포괄임금제라는 게 우리나라엔 존재를 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버는 돈을 시급으로 저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금, 그리고 식비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의 임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에서 임금을 깎습니다. 이렇게 못하거든요. 포괄임금제도 있기 때문에 이건 참 다양하게 좀 살펴봐야 될 거 있는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요. 신세계를 비롯한 유통기업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다른 대기업들 있잖아요. 중소기업은 좀 차치할게요. 중소기업은 좀 다르니까. 다른 대기업들도 이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들만 할까요? 글쎄요, 지금 우린 아까 이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OECD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일한다고 돼 있지만 한 2위로 돼 있지만은 노동 생산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게 부분적으로는 시간이 아주 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좀 낮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어떤 한 측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고 노동, 경영 그리고 규제 세 가지 문제가 다 지금 겹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좀 외국 같은 사례를 본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주어진 시간 내에 일을 많이 시킬 수가 있을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영진들이 연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좀 우리 측에서는 근무 시간 외에 남아 있으라는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걸 무시하고선 또 오래 시간을 근무하고 또 특히 여러 회사에서는 특히 대기업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수당을 또 주니까 네네. 그러니까 또 서로 그렇게 만족하는 그런 그래서 좀 일하는 집중도라고 할까요? 그게 좀 약한 그런 사회가 저어지지 않았나 좀 생각됩니다. 서로 간의 합의를 갖고 정하지 않고 어디 구체적으로 써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죠. 좀 그런 합의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문화를 좀 타파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꼭 문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다 태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그게 꼭 문화는 아니거든요. 여기에 규제에 따라서 또 그냥 네네. 지금까지 했던 어떤 관리에 따라서 또 좀 경영진의 어떤 자기네들에 대한 생각에 네.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하나 단축시키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많은 것들을 좀 잘 고려를 해서 손해 없이 그리고 근로자들의 손해도 없이 기업들의 손해도 없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그리고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